그러니까 지난해 8월 달에 목포에 그러니까 근대 역사문화 공간이라고 설정돼서 문화재로 지정이 됐었는데 그 안에 창성장이라는 게스트하우스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2017년 6월과 9월 달에 창성장과 그 앞에 건물이 20대 3명으로 소유주가 바뀝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손혜원 의원의 조카입니다. 네. 그런데 그 조카의 아버지죠. 그 아버지가 우리는 목포에 가본 적도 없다. 손 의원의 남동생이잖아요. 남동생이죠. 목포에 가본 적도 없다. 네. 더욱이 그 게스트하우스 쓰인지도 몰랐다. 네. 따라서 이렇게 되면 손혜원 의원이 지금 여태까지 제기된 의혹은 혹시 미공개 정보로 투기를 한 거 아니냐 이런 거에서 한 걸 더 나아가서 혹시 네. 차명 거래를 한 게 아니냐 아하. 그런 의혹걸로 번질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 남동생은요, 오히려 손혜원 의원의 입장을 옹호하기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수진 부장. 네. 그러니까 명의를 자신의 아들 명의로 이 옛 여관이 구매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아들이, 즉 손혜원 의원의 조카가 말하자면 아파트 청약에 불리할지도 모른다 하면서 오히려 지금 손해보는 듯한 그런 소리를 했다면서요. 네, 이 손혜원 의원의 동생과 손혜원 의원이 교류가 직접적으로 없다고는 하는데 이 젊은 친구들은요, 이 청약에서 우선순위를 받는 것, 순위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로또를 맞았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 의원 남동생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내 아들이 어떤 건물을 가짐으로써 무주택 기간이 짧아지고 네. 순위에서 밀려나는 그런 불이익을 받게 됐다. 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가족이라면 손 의원을 좀 감싸고 돌았을 것 같은데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남동생의 주장이 맞다면 손혜원 의원은 대체 왜 이렇게까지 은밀하게 건물을 매입해야 했을까요? 손 의원의 설명입니다. 이건 집안에 좀 어두운 그림자라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 동생을 모르게 하느라고 이제 가족이 애를 쓰면서 했고요. 그리고 그 창성장을 굳이 3명의 이름으로 함께 셋이 같이 한데도 또 그런 이 저간의 사정이 있습니다. 동생의 부인은 지금은 이혼한 상태인데 그 부인과 그 아들을 위해서 제가 증여를 해서 창성장을 하게 만들었고요. 우리 가족이 한 10년째 거의 교류가 없는 상태인데 이번에 나타나서 저렇게 얘기를 해서 조금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러니까 차명재산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 손혜원 의원의 숨겨졌던 가족사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군요. 이혼을 하고 10년째 인연이 끊겼던 남동생의 이 가족들을 위해서 한 행동이었다. 그러니까 증여까지 해가면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도록 조카에게 권한 것이다. 지금 이런 설명이잖아요. 근데 이제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이 네. 어떤 친인척의 비리가 묻어 나오면 항상 많이 하는 얘기가 나랑 요새 교류를 안 하는데?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이게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우연히 일치제 그런 워딩이 나왔는데 동생과 부인이 이혼한 상태에서 10년째 교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그 손혜원 의원과 그 동생의 사생활이니까 저희가 뭐라 할 건 아닙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건 뭐냐면 당사자인 손 모 씨, 그러니까 조카의 의사거든요. 근데 그 조카가 얘기하길 처음에 저 기자가 찾아가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그거 모른다. 내가 산 거 아니다. 내가 산 거 아니다. 고모가 알아서 한 거다. 했겠죠. 나는 상관없어요. 라는 얘기를 하고 본인은 그때 군 휴가 중이었다는 거 죄송합니다. 군복무 중이었다고 아니겠습니까? 네. 군인이 지금 군부대 찾아가서 계약서 들이밀고 도장 찍으러 가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결국 도장을 그냥 엄마가 이렇게 해가지고 찍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는. 네. 그 당사자의 생각을 얘기를 해보면 그 조카의 아버지,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이 남동생이 가족과 10년 교류가 없네. 이건 하나도 중요한 일이 아닌 거죠. 아하. 당사자의 얘기가 그런데 나는 모르고 가족들이 알아서 한 거고 당시에 그 사람은 군복무하고 있었고. 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의 명의로 그렇죠. 건물이 매입이 됐고, 자, 이래서 차명재산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요. 자, 차명재산 논란으로까지 번진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의원은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이 억울함을 풀겠다며 항변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도 모두 제 조카로 태어나는 게 다음 생의 꿈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괜히 사람들이 좀 이상한 경우라고 볼 수 있지만
뭐 제가 했던 여러 가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것들 뭐 보면 뭐 별로 그렇게 뭐 대단한 일은 아니고요. 유학도 시켜줬고 뭐 가게도 뭐 도와줬고 뭐 학비도 대주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 있는 그 젊은이들을 돕는 일들을 참 오랫동안 해왔었고 뭐를 제가 하신 만약에 거예요? 그게 차명이면 제가 전 재산을 그 국고로 환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재산과 의원직을 걸고 이 상황을 대처하겠다. 지금 이 이야기인데 이렇게 강한 자신감의 근거는 뭔가요? 그러니까 뒤에 차명이라고 밝혀내려면 실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 게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걸 네. 밝혀내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하. 이거는 차명이냐 아니냐 그 진실성을 떠나서 네. 실제로 손혜원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차명이라고 하면은 이건 내가 아닌데 이 사람이 그냥 내 명의만 도용해서 물론 지금 현재 동생하고 아들은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게 계속되거나 또는 네. 그게 정말 그렇게 끝까지 주장을 해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면 그때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외의 사건 같은 경우 그 외의 건들 같은 경우에는 네. 차명이라고 증명해내려면 결국 이게 뭔가 그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 네. 아마도 이제 저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물론 현재는 차명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잠시만요. 제가 지금 너무 헷갈리는데요. 차명이라는 말을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차명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이름을 빌리면 차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터뷰에서 공개된 내용은 그 건물 명의자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고모가 알아서 한 거 아니에요. 내 이름을 빌려간 거예요. 라고 진술을 하고 있고 손혜원 의원은 이게 차명이면 내가 재산을 다 국고로 환수하겠다 얘기를 합니다. 네. 똑같은 차명을 두고 한 사람은 차명이 아니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차명이라고 합니다. 이거 차명의 기준이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예. 제가 예. 건물이나 집을 산다면 제 이름으로 사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부동산 실명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카든 조카든 아니면은 다른 사람, 네. 부적아니든 이런 사람 이름으로 거래를 하는 것. 이게 바로 차명 거래면서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카 2명 중에 한 조카는 SBS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명의만 빌려줬다라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할 거죠. 아 그러면 잠시만요. 변호사님. 예. 조카가 한 명이 아니고 2명이 등장해요. 근데 한 사람은 네. 바다에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죠. 와인바를 정리하고 그 돈을 합쳐서 내려간 조카가 있고 네. 한 조카, 남자 조카는 군복무 하던 군복무 중에 내 이름이 그쪽 건물주의 명의로 됐다. 그러면은 지금 손혜원 의원은 지금 여자 조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저쪽에서 주장하는 건 남자 조카의 얘기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차명재산 같은 경우에는 이래요. 명의 신탁을 하는 거잖아요. 네. 명의를 빌린 사람, 빌려준 사람. 예를 들어서 가정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손혜원 의원의 이제 재산들에 손혜원 의원이 실수해주고 그 조카들의 명의 빌려준 사람을 가져가고 말씀드리면 누가 처벌받게요? 둘 다 처벌받습니다. 명의 빌려준 명의 사람과 빌려준 받은 사람 실수요자. 근데 네. 단지 실수요자가 형량이 좀 더 높죠. 명의 이제 신탁은 그 경우는 둘 다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밝혀지면 조카들뿐만 아니라 손혜원 의원도 처벌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이거 나는 차명이고 실수요자는 저 사람이야 말하는 경우도 별로 없죠. 네. 왜냐면 본인 이름으로 돼 있는 재산이고 그리고 본인도 처벌받으니까. 그런데 이 남자 조카 같은 경우에는 딱 명확하게 고모 겁니다라고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고모 거로 추측될 수 있는 발언들을 좀 해왔어요. 그럼 결국 이게 이제 실소유자가 손혜원 의원이다. 그럼 이제 양 조카들 그다음에 손혜원 의원 전부 다 부동산 실명법으로 처벌받는 거고 뭐 조카들 거다. 그럼 뭐 그냥 넘어가는 건데 실소유자가 누군지를 판단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뭐 판례나 실권에서 쓰는 가장 큰 방법은 돈은 누가 됐느냐. 근데 돈은 지금 손혜원 의원이 됐어요. 지금 법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법적으로. 예. 근데 손혜원이 돈을 냈는데 손혜원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가 증여를 하는 거다. 증여세도 내줬어라는 얘기를 합니다. 증여세를 내고 해줬으면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 손혜원 없나요? 손혜원 의원은 내가 그냥 증여를 하는 거야. 세금값 다 내고 깨끗한 돈이야. 내 실소유자가 나기 때문에 뒤로 돈을 대준 게 아니야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 여기서 그럼 봐야 될 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줬다고 합시다.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증여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돈까지 손혜원 의원이 줬는지 아니면 그 돈은 정말 조카들이 내는지 이거 계좌 보면 다 나올 거예요. 네. 그걸 하나 봐야 돼요. 그러면 누가 주면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걸 만약에 손혜원 의원이 가정 여기까지 가정
3천만 원 증여, 야, 건물 때문에 사. 3천만 원 증여하는데 증여세까지 이렇게 같이 해서 줬다라고 하면, 네. 그럼 이거는 증여를 가장한 행위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죠. 그거는 계좌를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운용 수익을 누가 가졌냐는 거예요. 저 여관, 청성장 여관의 운영 수익이 네, 어디 수익이 누구한테 가느냐? 발생하면 그럼 그걸- 명의자한테 가야죠. 원래 건물주한테. 네, 조카들이 갔는지 그걸 뭐 어떤 형태로인지 손해원 의원치가 들어가는지 그걸 봐야 됩니다. 아하. 그걸 당시에 예를 들어서 건물사들 취득세나 이런 거 내거든요. 그거 처리를 누가 했는지 봐야 돼요. 네. 재산세 같은 거 누가 실질적으로 부담해 주었는지 이름은 명의자 이름 나오지만 그거 봐야 됩니다. 볼 게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차명이 굉장히 복잡하군요. 그렇죠. 그걸 지금 취재하는 언론사가 어느 정도까지 자료를 확보했는지 저는 모르겠으나 네. 이건 지금 언론사에서 추가 알겠습니다. 보도 나오는 거 소연의 해명 결국은 뭐 누가 고발하게 되면 검찰 수사로 가려져야 될 건데 네. 현재로서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남자 조카의 어떤 진술들 때문에 실수요자가 저 손혜원 의원 아닐까라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은 되죠. 현재 시점으로. 합리적인 의심. 네, 그렇죠. 하지만 알겠습니다. 단정하진 못합니다. 아직까지. 자, 이 사안을 두고 여러 가지 진술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뜬다. 여기 꼭 뜬다. 이 뜬다는 말에 대한 의미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패널들 여러분께서는 뜬다라는 말, 부동산 관련해서 뜬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떠오르세요? 제일 가장 먼저 뭐 기획부동산이 떠오르죠. 네. 뜬다라는 건 결국 오죽하면 떴다방이라는 말도 있죠. 떴다방이라고 흔히 네. 하죠. 어떤 특정 지역에 사람들이 몰고 가서 자, 이 지역이 뜹니다.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기간에 당연히 부동산이 그렇죠. 오르겠죠. 소유자가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면. 또 다른 뜻도 그러면- 있겠죠. 물론이죠. 네. 그렇겠지만 그러면 이제 사고 빠지는 이런 것들이 흔히 네. 기획부동산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느낌을 좀 주는 거죠. 그래서 손혜원 의원이 2017년 10월 달에 지지자 한 20명을 데리고 본인이 이제 그 창성장과 그다음에 이제 일제 때부터 있었던 적산가옥 한 4채를 보여주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반드시 뜬다. 아하. 그래서 뜨게 도와달라. 그런 네.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실제 그렇다 그러면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는데 특히나 거기에 공인중개업자가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아하. 보니까 마치 뭐 기획부동산을 보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드는 거고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2007년 10월이면 당시 문화재로 등록되기 전입니다. 그런데 아하. 손혜원 의원은 거기 같은 지지자들한테 이게 문화재다라고 네.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결국은 문화재 될 것을 알고 투자를 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제 여지가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이렇게 사람들에게 여기 꼭 뜬다라고 얘기를 하고 투어를 하면서도 그 시기가 지금 부동산을 매입하던 시기하고도 겹치잖아요. 그렇죠. 겹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의혹이 드는 거예요. 왜 네. 그러면 본인이 사는 도중이죠. 9채, 10채까지 나왔으니까. 10채를 사는 도중에 그런 말을 하면서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구입해라라고 얘기했다고 하면 본인도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사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사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봐서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손 의원이 여러 가지 해명을 하고 있는 해명한 부분들이 또 다른 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클리어하게 손혜원 의원의 어떤 해명이 네. 받아들이기가 이제 완벽하게 100% 모든 그 의문점들을 풀기는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요, 지난해까지 목포 문화재 관광 사업을 주최한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업체의 대표가요, 알고 보니까 손혜원 의원의 보좌관이었다. 조수인 부장,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 목포시가 작년 9월과 10월에 네. 목포 투어, 목포 야행, 문화재 야행 이런 투어를 만듭니다. 네. 여기에 들어간 돈이요. 3억 6천만 원인데 이 돈을 문화재청과 목포시청이 반반씩 부담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투어를 마련하는 계획에 들어간 돈을 국민의 세금이 쓰였다는 거죠. 아하. 그런데 이 투어를 기획한 이 주관사가 대표가 있는데 조모 씨라는 네. 대표가 있었고요. 이 조모 씨가 이 투어 업체의 2년간 대표를 맡다가 손혜원 의원의 보좌관으로 왔다. 아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건 간에 이 목포의 1.5km 문화재 거리에 매입된 10채의 건물에 네. 손혜원이라는 이름과 관련된 인사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과연 우연으로 볼 수 있느냐? 네. 그게 의혹의 쟁점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손혜원 의원 측이요, 이 목포 거리, 문화의 거리에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 게 9채였는데 하루 만에 한 채가 더 늘어서 10채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목포를 지역구로 둔 유명한 의원이 있죠. 바로 박지원 의원입니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 살리기를 고맙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9채에서 10채 가까이 매입한 부분입니다. 한 채를 구입했고 그 예. 후 예. 자기 조카도 내려와서 살게끔 해서 한 채를 구입했다. 저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 지역이요 완전히 거의 폐허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 집, 빈 가게, 빈 건물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손혜원 의원이 목포의 그 집 두 채를 사준 것만 해더라도 네.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 거예요. 많은 목포 시민들은 손혜원 의원이 와서 사준 걸 또 활성화시킨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보도를 오늘 보고 네. 9채나 샀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의구심을 갖습니다. 한두 채까지는 고맙게 생각을 했는데 9채, 10채까지는 박지원 의원도 깜짝 놀랐다. 목포를 지역구로 둔 의원입니다. 저게 무슨 얘기냐면 네. 이제 손혜원 의원이 설명하는 본인의 선의를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이거예요. 목포는 근대 문화의 거래 조성을 해야 돼서 한국의 산토리로 띄워야 됩니다. 난 선의로 한 것이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하죠. 어제 이제 황순호 앵커는 잠시 지적했던 건데 이거 건설사가 들어와서 재개발 재건축 될 수 있으니까 네. 내가 사나야 내가 집 막아보겠다. 앞에면 막아보죠. 솔직히 그러니까 선의의 알박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의의 네. 알박기. 그 두 가지 선한 의도가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선한 의도가 정말 맞으면 행동을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창성장 하나만 샀어야 됩니다. 본인 명의로. 네. 창성장 여관 하나 그냥 본인과 남편 명의로 사서 게스트로 싹 바꾼 다음에 야 내가 여기 샀어. 내가 왜 샀냐? 아까 그런 의도로 산 거야. 내가 여기서 시세차익 얻으려는 거 없어. 나 계속 보유하고 있을 거야. 그 게스트하우스 임대료 싸게 내놓을 거야. 나는 이거 정말 목포를 조성하기 위해서 산 거지 내가 이거 다른 데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고 창성장 하나만 본인 명으로 샀으면 아무도 얘기 못합니다. 네. 그럼 그게 아까 박지원이 얘기했던 한두 채 샀을 때 목포 시민들도 고마워하고 있어요가 거기서 끝나는 건데 네. 그런데 이제 10채 정도가 그것도 본인 명의가 아니라 주변 사람의 명의로 10채 정도 얘기가 나오니까 네. 본인의 선한 의도를 넘어선 뭔가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구심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자, 건물 9채 가운데 손 의원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단 소유가 4개예요. 4채인데. 조수진 부장. 네. 오히려 이 4채도 손 의원 소유나 다름없다. 이런 또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편 명의로 산 것 역시 네. 이 개발이 되고 나서 산 것도 있고 아하. 또 직전에 산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손 의원이 가지고 있는 문화관광위원회 간사의 직위를 이용한 것 아니냐. 아하. 사실상 그러니까 남편 명의로 산 것뿐일 것이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지금 9채가 10채다. 이런 얘기는 언론이 확인한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이틀 전에는 언론이 9채를 확인한 거예요. 네. 그러다가 하루 지나서 다시 한 채를 더 확인을 했어요. 네. 그런데 손혜원 의원 같은 게 흥미로운 게 라디오 인터뷰에서 더 놀라운 것이 이번 주 들어서 한 채를 더 샀다. 남편 명의로.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벌써 11채예요. 이것은 우리가 모두 손혜원 이름과 관련이 돼 있는 건물이 몇 개다라고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배제할 수는 없지만 또 손 의원 측에서는 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이 되지 않은 부분까지는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단 소유의 자산은 손혜원 의원 자신 개인과는 무관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손혜원 의원이 또 이런 주장을 했었더라고요. 그 재단으로 돼 있는 건물이나 그 모든 자산은 다시 제가 제 돈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팔 수도 알겠습니다. 없고. 이게 어떻게 틀립니까? 장기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임기 동안에 계속 재벌들한테 돈을 받아내려면 뭔가 재단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돈을 빼내가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 과거에 국정농단 사태 때 청문회 때 나왔던 질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미르재단이 어떤 부정한 돈을 빼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됐다. 재단의 악용 사례를 문제로 지적했던 손혜원 의원인데 이게 다시 너무 비슷한 방법이 아니냐고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단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지금 남편 이사장인 것만 알려져 있지 사실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 참여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과연 재단이 어떤 용도로 어떤 건물을 사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조사가 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걸 정확히 알아야만 지금 손혜원 의원 얘기한 것처럼 재단에 수여된 건물을 전혀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할 수 없다.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재단이 수익 사업을 굴릴 수 있는 재산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 네. 점에서 그 재산이 어떻게 지금 구분되어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난 10월이죠. 손 의원이 목포 예산 편성을 국회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그런 사실이 또 확인되고 있습니다. 건물 매입을 시작한 2017년 3월을 시작으로 목포 살리기에 혼신의 힘을 쏟았다. 이 내용은 확인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속기록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17년 3월부터 이제 주택을 사들기 시작한 건데 바로 그해 11월에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에서 지금 화면에 보신 것 같은 발언을 합니다. 목포에는 근대문화재 가치가 있는 목조 주택들이 많이 그대로 있다. 따라서 각 시도가 문화재 복원 사업을 신청해서 심의하고 문화재청이 지원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바로 이 자리가 근데 바로 예산 소위 예산 얘기입니다. 문화재청 입장에서는 내년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이 발언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 다음에 1월 달에 문화재청에서 각 시도를 상대로 문화재 복원 사업을 공모했고 거기에 목포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손혜원 의원이 얘기한 그대로 진행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이 부분도 짚고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목포에 재정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던 시기가 2017년 11월입니다. 그러면 건물을 매입한 시기 이후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미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회에 가서 문화재청이 목포에 지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종용한 건데 이건 한 거죠. 그러니까 2017년 3월부터 이제 사들기 시작했으니까 분명히 그 시점 이후에 지금 보유한 문화재청한테 상태에서 예산을 그 부분에 투입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이거는 본인이 투기냐 투기가 아니냐고 주장하기에 앞서서 굉장히 이해 상충된 측면이죠. 네. 그러니까 본인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를 떠나서 본인이 이미 거기에 일정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본인은 물론 그것이 차명 소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본인은 아니고 본인의 남편이 소유하고 있고 본인의 조카가 소유하고 있고 또 보좌진의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재청이 거기 예산을 넣도록 했다는 것 자체는 그냥 이해상충적인 행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이었죠. 지난해 10월입니다. 지난해 10월 목포를 한국의 산토리니로 만들자라고 손혜원 의원은 주장했었죠. 그 목포의 그 바다와 유달산 사이에 그 조선대왕가 있는 자리, 여기는요 그 도시 재생에서 비용 일부와 정말 누군가 뜻있는 공공기관에서 한 100억에서 200억만 투자를 해도 산토리니 같이 만들 수가 있어요. 바닷가에. 우리가 지금 목포를 가서 이 근대문화유산들을 받고 문화재청에서 발빠르게 지정을 해주셔서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조카가 건물을 매입한 직후에는 또 정부의 리모델링비를 지원해야 된다는 점을 또 손 의원이 강조를 했던 부분도 확인되고 있어요. 또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요, 시의원도 또 만났다는 내용도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목포시장하고 식사한 게 이제 보도가 됐어요. 네. 목포시장 식사한 게 2017년 5월 18일 날 광주에 행사가 있어 내려갔다가 네. 행사 끝나고 나서 바로 목포로 내려가서 이제 손혜원 의원이 내려온다는 소리를 듣고 한 목포시장, 그 당시에 목포시장입니다. 네. 당시에 목포시장이 저녁 자리를 마련한 거 거기서 함께 모여서 얘기하는 과정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목포시나 정부가 리모델링, 지금 현재 이제 그 도시가 아까 박지원 의원 얘기했듯이 거의 뭐 폐허같이 됐어요. 네네. 그 도시를 다시 문화적으로 재생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자금을 좀 지원해 달라. 네. 지원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보도가 됐고요. 그게 이제 물론 본인의 조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그러니까 창성장이라고 얘기하죠. 그 건물을 구입한 이후에 있었던 말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말도 본인이 그럼 조카에 대한 어떤 혜택을 주려는 의도를 갖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차장, 이렇게 손혜원 의원의 목포 살리기를 위한 노력들 결과로 나타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서 첫 번째, 이 주변 상권이나 땅값이 움직였습니까? 사실 부동산 가격이라는 건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다음에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뭐 호가,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만 가지고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그 인근 부동산 얘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지금 아까 박지원 의원 얘기한 것처럼 폐허고 굉장히 사실 거래가 거의 없기 때문에 평당 한 200만 원도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7년 12월에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 구역을. 그리고 지난해 8월 달에 문화재청에서 근대 문화재로 등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한 3개월 전에 한 300만 원의 거래가 됐다. 그러면 이제 50% 오른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 나온다면 거의 한 400만 원쯤에 거래가 될 것 같다는 게 이제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소현원 의원 그 측근들이 사기 전보다는 2배 정도 오른 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지금 현재 목포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이번 논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목포 주민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금 이 골목이 어떻게 되냐면 5시 이후로만 되면 이 골목 사람이 안 다녀요. 그래도 저런 집들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오래도록 몇십 년이 비워놨는가. 근데 지금 그래도 손혜원 국회의원님이 와서 사람이라도 외부의 사람들이라도 이렇게 모시고 와서 투기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10년, 20년, 30년 안 팔리는 집들이 땅들이 이제 팔린 겁니다. 안 팔린 땅들이 이제 그분들 때문에 팔린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어쨌든 분위기가 조금은 산한 것인데 이 산한 분위기를 이런 좋지 않은 일을 해가지고 다시 그 분위기가 깔아진다면은 우리 동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서운하고 안 좋은 것이죠. 자, 언론에서 손혜원 의원의 이 차명 재산을 지적하는 분위기와는 정반대입니다. 목포 주민들은 굉장히 반기는 그런 목소리가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럼요. 박지원 의원도 얘기했잖아요. 그 네. 지역이 거의 폐허같이 됐었는데 어쨌든 그렇죠. 손혜원이 사주면서 그 지역에 관심을 끌었고 또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되면서 문화재 거리로 지정이 되면서 그 지역에 다시 활기가 솟고 그 지역에 물건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20년 동안 팔지 못했는데 이제 팔리게 되고 집값이 오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아하. 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개발돼서 정말 새로운 어떤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목포시에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손혜원 의원이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명확하게 나오지 네네.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네. 다른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없는 정보나 아니면 본인의 어떤 그 권한을 이용해서 이익을 챙겼다고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거는 비난받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알겠습니다. 이제 목포시 자체로 본다고 하면 네. 어쨌든 다시 그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하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목포 주민들 얘기를 듣고 나니까, 목포 시민들 얘기를 듣고 나니까, 손 의원이 참 노력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9채, 10채만 아니었다면, 진짜 한두 채였다면 얼마나 목포 시민들한테도 환영받고 언론에도 이런 지적을 받지 않았을 수 있는데 라는 아쉬운 점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손혜원 의원은 이 모든 것이 순수한 목포 살리기의 일환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손 의원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한 매체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경리단과 가로수길의 개발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인데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요. 강남의 압구정동에 10년을 넘게 있었지만 제가 강남에 아파트를 사지 않았습니다. 왜 몰랐겠습니까? 타워팰리스가 그 개발되고 이 분양되고 할 때 제가 그걸 왜 몰랐겠습니까?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이 나이에 목포에 이 인터뷰를 하고 나서 또 그 압구정동, 청담동 사시는 분들한테 또 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압구정동, 강남 이쪽에 산다고 무조건 타워팰리스 살 수 있는 가격이 아니라면서요? 그거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다고요. 네, 그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목포에 집중적으로 매입했고 그렇죠. 매입 이후에 문화재 거리가 등록이 됐고 또 창성장 같은 경우에는요. 게스트하우스인데 손혜원 의원이 직접 나서서 홍보 동영상까지 합니다. 그러면 그 수익이 다 누구에게 가느냐.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는데 경리단, 가로수길 개발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분은 광고 홍보로 굉장히 우리에게 알려진 분인데 타워팰리스 개발 분양 정보를 광고하시는 분이 사전에 압니까?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 손혜원 의원은 지역구가 마포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목포에 이렇게 관심을 가졌는지 목포는 지역구가 오히려 지금 박지원 의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뜻과 정보나 의지를 좀 박지원 의원을 좀 지원해줬으면 맞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들을 수 있어요. 왜 그러니까 하필 마포 지역구인데 목포에 저렇게.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목포 시민들이 했던 얘기들은 손혜원 의원한테 고마움일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분위기를 띄워줬으니까 문화재청을 통해 가지고 그건 뭐 인정을 합니다. 마포 주민. 그런데 왜 거기다가 본인 주변이 한 10채를 미리 사놓으니 그래서 문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 그 일을 한 것, 목표를 띄운 것을 비난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근데 그 띄우기 전에 왜 본인 지인들이랑 열차에 막 이렇게 샀냐, 그거 우리가 이제 의혹을 가지고 본다는 거 하나 좀 지적을 드리고, 그래서 이거 말꼬리 잡는 걸 수도 있는데 네. 재밌어서 여기 뭐 아까 얘기했지만 타워팰리스 개발되고 분양자 제 왜 몰랐겠습니까? 그 얘기는 타워팰리스가 뜰 줄 알았는데 나는 일부러 안 샀어. 근데 나중에 떴잖아. 난 투기한 사람 아니야. 이런 거거든요. 근데요, 손 의원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타워팰리스 처음에 분양할 때 미분양 났어요. 아하. 미분양 나서 네. 삼성에서 지었거든요. 네. 삼성 이 고임원들한테 사라고 막 합니다. 네. 삼성 고임원들이 울며 겨자 먹고 사요. 네. 나중에 왕창 떴잖아요. 근데 네. 삼성 내부에서 무슨 우스갯소리로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회사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 그러니까 그때는 미분양에서 싫어서 샀는데 나중에 확 뜬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 알겠습니다. 대발되고 분양을 될 때 내가 뜰 줄 알았는데 일부러 안 샀다는 건 시장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는 거 제가 하고 양념해서 알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